일단은 올해 부동산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올해 초에 올 초가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 단기적으로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오르기 시작한 이후에 잠깐 빠졌던 시기가 이때죠. 그게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첫 번째는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의견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9.13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은 미쳤어요. 왜냐? 이 9.13 대책으로 인해서 대기 매수자들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왜 끊었냐면은 얘가 이제 대출을 아예 금지를 시켰죠. LTV 빵. LTV 아예 빵.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주고 심지어 1주택자한테도 2년 내 매도 조건이 아니면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는 사람들도 30% 40%밖에 안 해주니 사실상 집을 구입할 수 없게끔 매수 수요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조치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여버리고 그 전에 종부세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규제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면서 올 초에 가격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 낮은 가격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올 초의 거래량은 역대 최저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난 4, 5년 동안의 어떤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때라도 잡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실제로는 뭐 급매로 나온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잡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들이 팔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매수자들도 살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 정도로 위축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고 상당히 적은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보였던 시기가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두 가지 또 흐름이 있었죠. 이게 과연 이 흐름이 일시적인 조정기냐 아니면은 요게 대세 하락의 전조냐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8, 9개월 정도 지나온 시점에서는 조정기였죠.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오겠지만 그냥 소폭의 1월달하고 현재 금액을 비교하게 되면 어쨌든 올랐으니까 조정기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올해는 사실은 특별하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어떤 이벤트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이제 흐름은 뭐였냐면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과연 5월달, 6월달 이렇게 공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대충 계산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실질적으로 팁으로 간파하면서 매도를 할지 뭐 할지 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종부세가 강화되고 공시가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은 한 4월 달에서 5월 달에 매수자들은 이 글씨 잘 보입니까? 네. 매수자들은 급매를 잡아라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사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완전 헛소리였죠. 그죠? 이거 완전 헛소리죠. 공시가가 4월 달에서 공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매도자들이 급매로 내놓을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잡으세요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막 그때 거품 물면서 영상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왜 이게 틀린 얘기냐고 확신했었냐면은 여러분이 다주택이시게 되면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절대로 보유세 때문에 이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도세가 보유세보다 훨씬 더 크죠. 보유세 한 2, 300 아낀다고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양도세를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양도세가 양도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300만 원, 400만 원 매년 더 올라간다고 해서 앞으로 1년에 최소 몇 억씩 오를 아파트를 팔 생각들을 안 합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것만 딱 놓고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팔 것이다라는 전망은 완전 헛소리였고요. 그때부터. 실제로 거래 나온 게 없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던 부분. 또 하나는 정부가 오판을 했던 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얘네가 정부의 흐름은 이거예요. 정부가 목적했던 거는 뭐냐면 자 일단은 니네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왕창 물게 만들었어요. 양도세 우리가 왕창 물게 만들어서 세금을 걷겠다. 정부는 세금 걷는 목적이 크잖아요. 양도세 세금을 걷어야 되는 양도세만 딱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안 팔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팔 수 없게끔 여기서 딱 묶어놓고 보유세로 패는 거예요. 보유세를 계속 때리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내고 팔겠거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유세가 양도세의 어떤 중과에 비하면은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맞으면서 계속 버티는 거죠. 안 팔지.
예, 이거 팔게 되면은 팔 하나 내줘야 되는데 그냥 막고 있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보유세가 높였지만 의미가 없는 정도, 양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너 얘 선택할래, 얘 선택할래, 나 그냥 보유세 내고 버틸래가 많았던 겁니다. 아니면 증여라든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가거나. 지금까지 안 판 분들은 뭐냐면 안 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기간은 줬잖아요. 야, 우리 보유세 이제 올릴 거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줬지. 그때 내로 다 8월이었잖아요. 18년 4월 전까지. 근데 그때 전까지 실제로 판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증여 나거나 아니면 보유에 주택임대사업자 증여 아니면은 보유 형태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보유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안 팔 생각으로 보유를 선택한 거예요. 당연하죠. 18년 4월 달 팔려면 전에 팔았고 이후에 팔게 되면 중과세 때려 맞는데 팔 생각 하다가도 못 팔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격을 조금씩 유지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 정책의 효과 역효과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를 맞아요. 못 팝니다. 물건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지 물건을 못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에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에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책 실패일 수도 있죠.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자, 그러다가 올 초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가다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매수 심리가 굉장히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는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계속 반등하고 있죠. 현재까지. 그리고 8월달, 9월달들에서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포인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올 초에 굉장히 낮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도 여기에 맞춰져 있고요. 매수 심리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지금은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 폭이 높지는 않더라도. 자, 그러면 거래량은 올 초 이후에 꾸준히 늘어났는데 여전히 예전에 비해는 적은 수치죠. 당연하죠. 아직은 적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점점 올라간다는 거지. 올 초가 워낙 적었잖아요.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걔네보단 많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매도와 매수가 눈치 보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매수자들은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매도자들은 일단 버티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낸 사람도 당연히 못 팔죠. 임대기간 동안 못 팔지. 놔야 되잖아요. 임대 놔야 되잖아요. 안 팔아. 보유한 사람도, 그 주택임대사업자 안 낸 사람도 버티기 모드니까 안 팔아. 증여받은 사람 팝니까? 증여받으면 5년간 또 못 팔죠? 안 팔아. 다 못 파는 거야. 다 못 파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물건이 안 나오는데 가격이 어떻게 올라요?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근데 매수자들도 지금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추가 매수를 많이 해줬었는데 보유세가 지금 정확하게 종부세죠. 종부세가 강화됨으로써 효과를 본 거는 뭐냐면 가격을 시장에 매물을 출하시키는 건 실패했죠. 양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만 뭔가를 3주택 있는 사람인데 추가로 하나를 더 매입을 해야 돼. 이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는 거야. 왜? 이미 구간이 높잖아요. 근데 요거 사더라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요거는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매물 공급을 늘릴 수는 없었지만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라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도 눈치 보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조정 지역의 매도자는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매수자는 또 대출이 안 나와서 사지도 못하고 실수요자는 좀 살려고 폼 좀 잡아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대기 수요로 다 변했습니다. 지금 6월달, 7월달 기사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 하락한다고 나왔었어요. 8월, 9월달 정도부터는 전세가 쭉쭉 올라간다는 요즘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갑자기 급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실수요자들이 다 대기 수요로 돌아섰어요. 왜 그렇죠? 실수요자 매수 대기자들은 다 청약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1000대1이야 여러분. 1000대1. 100대1도 아니야. 1000대1이라니까. 이수프로즈 뭐 1000대1 나오고 이번에 오늘 기사 뭐 송도 뭐 어쪽에 뭐 포스코 더샵인가요? 3차인가? 1100대1인가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1100대1. 점수가 청약 가점 점수가 평균 67점. 서울이야 완전히 서울. 강남보다 더하죠? 네, 송파가 64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가 70점 넘었던 것 같은데요? 동작이 67점이었고 서대문이 64점, 60점. 뭐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60점 넘으시는 분 혹시 있어요? 청약 가점? 한 번도 없죠.
어지간한 사람은 청약으로 이거 당첨 못 됩니다. 예. 청약 당첨 못 돼요. 당연히 못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론 되면은 로또 청약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니까 얼마나 싸. 조합원이 가져갈 수익을 일반 분양자한테 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 분양 그걸 당첨받은 사람은 윗돈 두고 팔거나 엄청난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죠.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게 안 되죠. 아주 오랫동안 자녀도 많고 한 20년간 붓고 무주택 기간 길고 이런 분들이나 겨우 당첨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꿈을 못 버리니까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다 전세로 갔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현상이죠. 혹시 추우신가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생겨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뭐 실시가 되긴 되겠죠. 한다고 했으니까. 되면은 이제 매물별 양극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별 양극화 생긴 지는 오래됐고, 이제 매물별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이 지금 죽어나겠죠. 솔직히. 힘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질 거고, 청약 초대박 때문에 열기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는 자명한 일이죠. 벌써 나타났죠. 예, 뭐 세상에 천대일이 뭡니까? 예. 어마어마한 지금 열기가 생겨나고 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청약으로 당첨될 확률은 없자라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높은 평균가로 당첨이 될 테니까.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조합원 매물은 사실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없지 않죠. 있죠. 그러면 저런 것 중에서 이제 괜찮다 싶은, 좀 금액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제 그걸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대신 장기 보유하는 거죠. 예. 경기는 어차피 다시 풀리게 되니까 정책을 계속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해졌다 싶은데 입지가 좋아.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하면서 가져갈 만한 거죠. 근데 뭐 쉽게 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버티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떨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어떤 거래량이 없고 정부 정책이 강화된 게 아주 오랫동안 가게 되면 못 버티는 사람이 생겨나겠지만, 못 버티는 사람이 생겨나려면은 그 사람이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재개발 조합원이야. 근데 지금 이걸 조합원인데 이 사태를 맞이했어. 그렇다고 지금 경기 안 좋네 하고 얼렁 내가 뭐 한 10억에 샀는데 6억에 샀는데 한 5억에 팔고 4억에 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샀던 금액은 최소한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안 팔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파는 그 금매가 나오냐면은 융자를 왕창 안고 샀어. 뭐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가지고 막 겨우 바득바득 샀어요. 그러면은 못 버티고 이제 매도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금리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금리 상황을 보니까 하향 금리가 계속되고 있죠. 금리가 더 인하될 것 같죠. 다음 달에. 네. 그러면은 뭐 버티는 힘이 또 강해지는 거죠. 재개발 쪽에 있는 빌라 뭐 공시가 얼마나 됩니까? 그죠? 보유세 부담도 없죠. 이런 건 그냥 버티기 모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원래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런 조합원 매물보다는 일반 분양이 강화되나 일반 분양을 노리는 형태는 경쟁이 워낙 심화됐고 또 100% 사실상 가점제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로는 10월 달에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한 번 내렸고. 근데 금리 적어도 상승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멈추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금리 상승이 없을 거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약화될 거고, 부담이 적어질 거고, 버티기는 더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이제 보유자는 절대 못 팔아, 이제. 그 세금 내고 뭐 최대 67% 절반 이상 뺏어가는데 누가 냅니까? 네, 그래서 그냥 최대한 버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석 이후라고 이게 생각이 바뀔 리는 없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분양을 좀 미루는 좀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어내기 분양 막 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이니까. 근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게 되면은 분양을 하기 싫겠죠, 당연히. 예,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분양이 당분간은 안 할 겁니다. 예, 시장이 좀 적응할 때까지. 예, 시장이 안 하게 되니까 또 공급량이 잠깐 또 부족한 시기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도 매물을 팔지 않는 현상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생겨날 것이고 결과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앞으로도 적죠.
나온 매물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는 강보합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미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이게는 엄청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신축이라고 완전 새 거 아니고 보통 한 5, 6년 차 정도 얘기하죠. 그 정도 미만에 있는 새 것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것들에 대한 강세는 현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당분 가겠죠. 새 아파트 공급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나와봤자 가점제 높은 사람들만 당첨되고 그러면은 새 아파트는 살고는 쉽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렁 이런 것들을 사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입주를 했거나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것들 지역 불문하고 지역 불문이라는 건 서울이나 서울권 정도, 서울의 뭐 1기 신도시라든가 가까운 쪽 그런 정도에 있는 새 아파트 가격 보세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엄청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일반 분양 받거나 조합원의 사람들도 수익이 엄청 컸죠. 관악구에 그 서울대 입구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뭐죠? 이편한 세상. 그것도 지금 거의 8억 5천, 8억 6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분양을 4억 한 6, 7천 했어요. 이거 엄청 비싸죠. 네, 그런 가격도 있고 영등포 쪽도 4억 한 7, 8천 분양했던 아크로스퀘어가 걔는 얼마죠? 걔는 11억 합니다. 11억. 그러면 수익만 6억 났죠? 핏값이 분양가의 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더 강세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에 대한 천 몇 대일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죠. 뭐 청약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잖아요. 종목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요거를 하다가 안 되면 요거에도 정책이 심화되면 요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 정부의 정책이 뭐 재건축 재개발만 잡겠다 했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연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죠? 지금 결국은 정부가 정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만 가격을 좀 낮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을 떨구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오판이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 세대수 얼마나 됩니까? 일반 분양 해봤자. 그죠? 서울의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정말 아주 미미한 극소수의 아파트를 요거를 가격을 떨군다고 해도 얘네가 이걸 따라가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상식.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걸로 이렇게 하락을 시키게 되면 얘네가 지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걸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다면. 그게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더 웃긴 거죠. 그게 아니라면 조합원들을 오랫동안 뭐 보유하신 분들 투기자도 있겠지만 뭐가 됐던 간에 오랜 기간 동안 뭐 좀 낡은 아파트, 낡은 빌라에 살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서 이제 새 아파트로 변모를 하는데 그걸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당첨이 잘 된 사람한테 갖다 준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시장 전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사실상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를 왜 시행하고 있냐 이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